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문 비전을 해야 되겠다 맘 먹고 이제 익산에서 전주 오는 길에 커피 깡패라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음,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한 20일 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딱 펼쳐봤어요. 신문 비전을 너무 이제 안 하면 좀 미안하다 해가지고 일단 뒤에 있는 그림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황희슬 리스람보 황희슬 대표한테 갈 그림. 거의 뭐 한 90% 태양을 좀 더 흰색 태양이죠. 저 뒤에 있는 거는 익산의 어떤 민화 작가의 민화인데, 이 화실 공간을 제가 얻도록 소개시켜 주신 황희슬 대표의 이모 서윤도 원장님 드리려고 산 겁니다. 제가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0만 원짜리 선물인 거죠. 민화를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민화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민화나 나전칠기 종류의 그 공예로부터 출발한 작품에 좀 딜레마가,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만드는데, 그리고 민화로 출발했다라는 점하고 공예로 출발했다라는 점은, 그게 이제 현대 미술에서 그 수준이 이렇게 회화로까지, 회화로까지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출신 자체가 그 그림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회화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떤 미술품의 가치, 값어치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민화하고 공예로 시작된 거는 뭐그 도자기도 포함을 해서 해서. 그래서 미술품으로서의 그 한계가 없는 게 이제 조각품하고 회화죠. 제가 하고 있는 그 두 가지는 그 상한가가 없죠. 상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약 몇 년 전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생존 작가 작품이 1,000억 넘게 팔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강의 현장에서 또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제가 또 마침 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후원 회장 육일문 회장님한테 점심 좀 같이 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오랜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려고 신문을 봤더니, 82세, 한국 나이로 83세 된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미국 작가가, 미국 작가 맞을 거예요. 이미 작년에 작품 하나를 1,019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0억이 넘어버린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2012년경에 540억, 그리고 그 전후에 영국에서 880억, 그러니까 900억까지, 880억까지 제가 봤는데, 드디어 1,000억을 넘긴 겁니다. 생존 작가 작품의 작품 하나 가격이. 자, 이 작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할아버지가 데이비드 호큰입니다. 지금 이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 콜라주 기법이고요. 아니면은 사진일 수도 있고요. 사진하고 콜라주 기법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 조던 필 감독의 어스라는 그 US 어스라는 영화도 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영화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재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만든 좀 의식 있는 영화인데, 좀 공포 영화인데,
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스. 예. 시간 내서 나중에 보고 싶고요. US, 미국을 미국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감독의 작품인 거죠. US, Us. 아, 그런데 아무튼 데이비드 호크니 얘기로 들어가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72년에 만든 작품이 1019억을 낙찰했으니까 72년이면은 아유 회장님이랑 카톡하느라고 한동안 쉬었더니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는지 헷갈리네요. 회장님이 이제 유길무 회장님이 오늘 저랑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카톡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서 혹시 무슨 문제 없나 이제 봐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일단 데이비드 호크니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요. 어,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 어떤 현대 화가로서의 1000억을 넘긴 첫 번째 인물로 보여져요. 그 생존 작가로서.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82세니까 만 81세에 1000억 이상의 그 그림이 지금 된 건데 9,030만 달러네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70대 후반까지 이 기록을 돌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고요. 그만큼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0억하고 약 20년 후에 1000억은 가치가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기사를 보면은 저도 70대가 되면은 제 그림 하나를 1000억 이상에 파는 생존 화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데이비드 호크니가 어떻게 이렇게 거장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 그림을 시작했고 그때 보면은 상당히 좀 명상적인 명상에 가까운 작품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어쨌건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데이비드 호크니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아마 인터넷에 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 영국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최고의 영국의 명문대를 나왔죠. 1964년 팝아트 화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정착. 미국과 영국을 왕래하면서 자신만의 회화 지형을 만들어냈다. 인간적 내음이 물씬한 풍경화의 인물화를 그리기도 했고 특정 유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동원해 회화를 새롭게 변모시켜왔다. 제가 하고 있는 거랑 같죠. 전시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기, 호크니가 본 세상 등등등의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해왔고, 그 다음에 600년 전통의 단시점 원근법과 단호하게 단절했다는 점이다. 야, 이거 단시점 원근법 단절한 거는요, 우리 그 동양화에서는 그냥요, 옛날부터 했던 일이에요. 동양화의 그 관점, 원근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동양화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근법의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화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주 다양한 원근법은 이미 대학교 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화 제가요 만약에 서울대에서 서양화과를 나왔으면은 데이비드 호크니를 꿈꾸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한국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도 데이비드 호크니보다 어쩌면 더 빠른 나이에 천억 대를 돌파하는 그런 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한국인의 강점은 한국인의 전통을 먼저 배운 다음에 드러난다라는 게 우리 그 일랑 이중상 선생님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통적인 그 영정 기법, 초상화 기법이라든가 전통 기법을 일단은 다 거쳐야 된다. 뭐 사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학과 애들은 굉장히 그 그림을 자유롭게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예. 근데 동양화과는 기본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들이 이게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필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비단에다가 이렇게 공필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그 정밀한 그런 그림들인데 그 민화보다 훨씬 정밀하죠. 공필화가. 그런 것들을 저도 해야만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좀 그때는 좀 불만이 있었죠. 왜냐면은 아이 뭐냐 다들 이렇게 추상 표현주의 막 뿌리고 붙이고 콜라주하고 액션 페인팅 해가면서 세계적인 작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동양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꼭 배워야 되냐 이렇게 힘들게 이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리는 그림에서 제가 그 동양화를 배울 때 한국화를 배울 때 느꼈던 점들이 다시 다 그림에 이렇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태양을 그린다거나 할 때의 붓질은 사군자의 붓질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대나무 이파리 그릴 때 그런 붓질들. 우리 작은아버지도 일찍 사군자를 이렇게 제야 화가한테 배웠는데 작은아버지가 소나무하고 사군자를 배울 때가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미대 가기 전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대가를 수소문해서 막 소나무를 그려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아마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작은아버지가. 이제 저는 이제 눈으로만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확실히 그 자기 그 선대 윗대에 화가들이 있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깨 너머 이렇게 눈으로만 봤는데도 제가 그때 이렇게 산수화하고 사군자라든가 동양화를 초등학교 때 그냥 삼촌이 한 거 보기만 하고 따라 했을 뿐인데도 그때 막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그 반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풍경화 이렇게 산수화하고 뭐 이렇게 그리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얼굴, 친구 얼굴들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제 실력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굉장히 필력도 좋고 그 얼굴도 그냥 거의 그냥 사진 수준으로 그 약간 쿠로키인데 야, 근데 저는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제가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을 그리던 그게 안 나와요. 저는 그 실력이. 이미 저는 타락해버린 거죠.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보다 어떤 부분은 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제가 잘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미술부였잖아요. 지금 다 기억이 나죠. 제가 그때 얼마나 겁 없이 그 어떤 미술 재료를 대했던가. 아니, 초등학교 5, 6학년이 무슨 뭐 겁나겠어요. 무슨 뭐 평가받으려고 그린 것도 아닌데 재미로 그렸는데 그때 참 그 그림이 남아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어쩌면 제가 피카소가 중고등학교 때 그렸던 데쌍력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림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타락했어요. 근데 이게 겁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은 이게 나빠져요. 그림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다양한 실험을 해서 또 아주 막 12m가 넘는 대작, 저도 대작을 하고 싶은데 12m가 넘는 막 풍경화도 막 그리고 대단했네요.
그리고서 이제 무엇이든 내가 주시하고 보는 것은 그릴 수 있다는 신념. 각자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적인 갈망. 휴머니즘. 그다음에 고전 기법과 현대 기법, 고전 사상과 현대 사상을 두루 겸비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존 작가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천억 넘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뭐 클림트도 그렇고 여러분 고어의 편지를 읽어봐도요. 고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공부를 게을리한 위대한 화가는 글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사람 데이비드 호크니도 역시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도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사람이어야 되죠. 지금 이게 포토콜라주거든요. 포토콜라주 기법인데 자기 사진까지 가운데다 집어넣었죠. 여기 보시면은 고전과 혁신을 두루 겸비. 그쵸? 그러니까 이걸 동서고금이라고 그래요. 동서고금의 밝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한 것을 이제 문물을 겸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굉장히 액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체력도 있어야 돼요, 화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한국인이지만 이 데이비드 호크니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농촌을 떠나도록 하는 악법. 지금 그 영유아 보육법 52조하고 2014년 11월 7일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 악법이 있는데 이게 영유아 보육법 52조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골에 보육교사가 잘 지원을 안 하고 하니까 시골은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보다 한 보육교사가 맡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 1세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만 3세가 15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더 적은 보육교사가 더 많은 시골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법률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보육교사가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려면 예산 얼마 안 들 텐데 아무튼 집도 원룸도 좀 구해줘야 되고 집도 구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오히려 저는 시골일수록 더 이렇게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보육교사를 더 보내든지 이렇게 왜냐면 퇴근할 때 이렇게 부모가 제 시간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골은 뭐 밤에도 일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뭐 어촌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렇게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가 보통 조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실 보육교사를 시골에 더 보내야 되는데 덜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을 떠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14년 11월 7일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에서 들어온 그 세금 수입으로 그 지자체 공무원의 월급을 다 주지 못할 경우에 즉 그 국가의 도움이 없이 지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교육 경비를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경비를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공무원 월급을 다 못 주니까
교육 경비도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하면서 교육에 돈을 아끼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2014년에 어떤 정권이야 이거? 당연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아니겠죠. 이전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따위 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시골 아이들은 보육교사는 줄어들고 지원금도 줄어들고 둘 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거 빨리 지금 고쳐야죠. 지금 시골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끔 해야, 잘 기를 수 있게 해야 젊은 부부들이 시골로 갈 거 아닙니까? 5G 시대, 말로만 5G 시대, 5G 시대 하면 뭐합니까? 좀 굉장한 미디어 시설을 좀 해주고, 원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실제 사람을 보내주던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사자성어가 염일방일. 하나를 내가 쥐면 하나를 놓아야 된다가 또 나왔어요. 염일방일. 그래서 제가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회식 자리를 안 나간다든지 사람을 이제 가급적 안 만나려고 제가 주변에 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언을 안 들은 분들이 또 여전히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어서 오늘 또 저녁에 나가야 되겠는데, 문자나 전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형님이 불러도 내가 아마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직접 만나서 해야지. 문자나 전화로 하면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전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오늘 이거 데이비드 호크니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저는 여기 이 천억 넘게 파는 작가로 가야 됩니다. 그 돈을 잘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얘기를 하고, 오늘 또 회사 준다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림 시간 좀 많이 뺏기는데. 그래서 염일방일로 저도 하실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가정생활이나 친구 만난다거나 하는 거를 당연히 놀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강의 다니고 출장 가는 것까지도 가급적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1,000원대 편의점 택배. 지금 GS25에서 그 점에서 점으로. 그러니까 익산 그 창고로 쓰는 집 가까운데, 그 마동 스위트밸리 후문 쪽에 GS25가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냥 뭐 택배가 많이 와도 쌓아놓을 수 있는 편의점 택배인데, 이 편의점 택배를 글쎄 소품 배달에는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포장을 해서 작은 그림 이렇게 보낼 때는. 큰 그림은 아무래도 등기 소포로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등기 소포를 해야 되겠죠. 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제가 화실 벽에다가 이 신문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해외의 그 유명한 작가의 그 소식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더 누르는 거죠. 그 길을. 그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매일매일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걸 이제 약간의 거만함인데, 창의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걸 이제 거만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은 원래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만이 창의성이 또 이렇게 머리가 쌩쌩 돌아가거든요. 막 다양한 레이더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 도파민 레이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믿음, 100%의 믿음, 신념, 자신감,
때로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화폭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정말 천재다 막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죠. 달리라는 사람이 나는 천재다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또 그 덕을 봤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그림 자체도 분명히 천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학의 첫 뇌물죄 수사. 김학의 장자연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하고 또 그 황 누구 하고도 이렇게 같이 장차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황 누구도 어찌 보면은 연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죠. 이 안경 쓴 사람이 이 발표한 사람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의 그 대행인데 대신 발표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정한준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대학원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로스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좀 무슨 대학이었는데 로스쿨 교수인데 이제 사시 패스를 했고, 저랑 그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발기인이에요. 며칠 전에 이 정한준 교수랑 이게 같이 대의원 회의도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유튜브 야크시바하고 만리서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 만리서재인데 이 만리서재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의 사무실이에요. 용산구 청파로 93길 42에가 있고요. 전화번호는 02-780-8416 02-780-8416 용산구 청파로 93길 42에 가면 이게 좀 일찍 문 닫아요. 그러니까 술집은 아니고 카페인데 저녁 한 8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또 맛있는 데가 많으니까 부뚜막이라는 집도 괜찮아요. 이 근처에. 이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만리서재에 가셔서 와인이나 양주나 맥주, 병맥주, 이렇게 과일 안주도 있고 간단한 맥주 안주가 있으니까 많이 좀 팔아 주시고요. 이렇게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진보 교수들이 200명 넘게 모여 있고 비교수, 저처럼 교수가 아닌 뭐 작가라든가 이렇게 포함해서 현재 회원이 260명인데 그 중에 뭐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있고 다 저랑 6년 전에 처음 만났던 분이죠. 이분도 정한준 교수도.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아마 그때 저도 아마 이분이랑 같이 좀 뭔가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제 그림에 방해되면 안 할 거고요. 상황을 봐야죠. 뭐 한 몇 년 후, 5년 후, 7, 8년 후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